월급이 사실 그닥 많지 않은 공무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제가 진짜 부동산에 붙자도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정말 빨리 했어요. 제가 26 되던 해. 저희 배우자도 28 되던 해 그때 네. 결혼했고 이제 공무원 임용 받은 지도 한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진짜 초창기네요. 네, 일단 둘 다 돈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었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마통 2개를 가지고 재개발 딜 정말 오래된 빌라 탑층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죠. 네. 근데 그 빌라에서 그래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빌라 혹시 탑층 살아보셨어요, 지금? 빌라 탑층은 안 살아봤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같은 날씨다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땀이 줄줄 나요, 집에 있는데. 원래는 그런 시점이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터닝 포인트잖아요. 부동산에 네. 관심 갖고 좀 자본주의에 눈을 뜬 터닝 포인트인데 그때 때마침 회사에서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네.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거기가 또 신도시 신축 아파트인 거예요. 어머. 처음으로 광교라는 도시에 살아본 게 그때였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2분만 가면 호수공원이 있고 지상에 일단 차가 없고 네.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때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내가 임대 아파트에 살아 이게 아니라 마치 평생 내 집이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맞아 착각하면서 열심히 모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도 열심히 쓰면서 또 시간을 거의 한 4년 가까이 보냈죠. 진짜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에요, 저희 신랑이. 근데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너바나님 책 이제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읽게 되고 그다음에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게 월급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책 안 읽는 사람,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강의를 듣자고 저한테 했을까. 시작이 저의 신랑의 권유였거든요. 정말 수강생 분들 중에 저한테도 너무너무 많이 주시는 질문이 저는 되게 결핍이라는 게 간절하지 않아서 투자를 오래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 되게 어려워. 너무너무 부족해.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라는 거를 좀 물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본인이 살고 싶은 모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없는 이제 현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그 간극이 어느 순간 되게 싫었고 그걸 한번 채워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핍이라는 걸 엄청 큰 단어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뭔가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결핍이 있어야지 내가 투자를 되게 잘할 것 같고 오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실과 그 차이 자체가 그게 그냥 결핍이 아닐까. 크지 않아도 그 마음이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걸 알지만 아는 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거 싫어. 그냥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내가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 알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월부 그다음에 이제 열반 스쿨을 듣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좀 용기를 얻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 맞벌이 부부셨단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장점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공무원의 제일 큰 장점이다 뽑자면 일단 안정성이죠. 그냥 그 안정성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일단 언제 어떤 돈이 얼마만큼 나올 거다라는 약속을 나라에서 안 지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이번 달에 내가 카드빚을 못 갚진 않아. 적어도. 그렇죠. 부자는 아니지만 네. 카드빚을 못 갚아서 독촉을 받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 단점이 됐다라는 게 지금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저의 퇴직 이후에 노후까지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다들 공무원은 그냥 뭐 연금 받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믿고 그 하나로 노후 준비가 끝날 거라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저도 그랬었고 사실 이제 근데 아니라는 걸 좀 알았던 게 이전의 공무원분들 이제 선배님들과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분들은 되게 차이가 많아요 사실. 노후에 받는 연금에 맞아요.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되게 많이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노후에. 그냥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좋은 것도 먹고 싶고, 또 그때 나이에 나한테 뭐 손주가 있어. 용돈도 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는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그냥 현재에 좀 눈을 가려서 좀 더 멀리 내가 은퇴하고도 내가 살고 싶은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파리님께서는 계속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원래 예상 퇴직 연도가 2040년이었거든요. 공무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네. 근데 되게 감사하게 월부에 와가지고 20년을 정확히 앞당겼더라고요. 20년이나 앞당기셨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네, 20년 이제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서 저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활동을 조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이전에 공무원에서 은퇴하고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그러니까 강사로 코치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억 자산을 가졌어도 네. 그냥 자산이 늘어날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생업이잖아요. 네. 회사 안 가면? 다음 달 카드값. 네. 월급이 안 나오죠. 월급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일은 그때는 나한테 생업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자산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생업이 아니라 선택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2020년대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월부에서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저희 동료분들, 멘토님들, 수강생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파리님 예전에 이제 또 영상도 많이 또 찍어주셨으니까 8년 동안 그 외제차가 네. 8번 가까이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차를 계속 이렇게 바꾸셨다는. 네. 일단 선은 긋고 싶네요. 제가 바꾼 건 아니고 저희 배우자가 바꾼 거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살 수는 있어요. 일단. 그렇죠. 왜냐 할부라는 게 있으니까. 자동차도 할부가 있으니까 살 수는 있는데 얘를 갚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되게 많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했는데 근데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으면 아니면 좀 알았으면 정말 뜯어 말렸겠죠. 근데 그래도 8년 동안 저 8번을 그냥 놔뒀다는 거는 저 역시 일단 그냥 그거를 그걸 어느 정도 그냥 그래 그냥 뭐 있겠어 그냥 우리 젊으니까 뭐 또 어느 순간 잘 살겠지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랬던 게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열반스크 듣고 나서 국산 중고차로 바꿨어요. 바로. 바로 각성을 하신 거네요. 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8년 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정말 뜯어 말려도 화내고 싸우고 울 때도 있겠죠? 아무리 뭘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본인 자체가 내부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그럴 때 원하는 게 되게 많은데 갖지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이제 가졌는데 본인도 많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능력으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불편한 현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책도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이러셔서 이제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떻게 했길래 각성이 그렇게 또 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열반스쿨 첫 번째 강의 때 저도 열반스쿨 첫 번째 강의는 그러니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강의라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 단계를 파악해서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 그것부터 설계를 하는 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배우자도 되게 많이 정신을 차리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이만큼이야. 근데 지금 우리 여긴데 근데 이 사이에 메꿔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 그냥 그거를 알게 된 게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8번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또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있었던 분께서도 각성을 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로드맵까지 어떻게 보면은 받으셨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천만 원 이제 모으신 걸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투자를 시작하신 지가 또 8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작하신 지 8년이 됐는데 지금 순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열심히 40억을 바라보다가 시장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30억 정도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8년 동안 4천만 원을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8년간
무려 지금 재테크로 30억이란 자산, 사실 같은 기간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거를 저희 작가님이 질문을 주고 깨달았어요. 네. 같은 기간에 달라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저도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 8년 동안 뭐가 제일 컸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네. 그냥 시장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시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 그냥 그게 제 다른 투자자분들이랑 가장 달랐던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어떤 영향을 줬을까?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급등했던 시기도 있고 조정을 받던 시기도 있고 현재까지 이제 시장이 있는데 어느 시기든지 투자하기 안 좋은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할 곳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맞는 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 남아있으면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정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자산이 만들어질까요? 그 자산이 그래도 많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정말 좋은 가격에 샀으면, 그게 올라갈 때 큰 차익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일부 조정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첫 단에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여전히 충분히 많다라는 거.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기회를 꾸준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시장의 부침이 어떻든 간에 가장 조금 저렴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을 때 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2020년 딱 7월, 8월 이 하반기를 생각하면 되게 뜨거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나오고 그 이후로 되게 뜨겁고 너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 때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는 막 패닉 바잉. 근데 2022년 하반기가 되면서는 새로운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패닉 셀링. 이제 팔고 떠날 때야. 이제 무서워. 하는 시기가 또 이제 다시 오는 거? 누군가 되게 환호하는 시장이 됐던, 아니면 지금 아니야, 무서워. 지금은 관심 가지면 안 돼. 하는 시장. 이런 시기에 상관없이 그 시기에 맞게 그냥 적절한 선택하면서 어느 시장이든지 잘 버티면서 가면 분명히 누구든 결과는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다고 좀 나중에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 얘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그 시기에 가서 지금 시작하지 않은 거를 과연 후회 안 할 자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20년 8월이었어요.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부활 못 월급쟁이 워킹맘이라는 제목으로 10억 달성기를 올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투자하셨길래 3년 뒤에 순자산 30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왜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그 글을 쓸 당시가 이제 2020년 이제 상반기 정도였고, 아까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에 남아있으면 상승하는 시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상승하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났던 것도 있고, 제가 종잣돈을 많이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시작한 이제 동료들보다 더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나는 언제 10억 되지? 부럽다. 내가 너무 처음에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느린가?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인보다 너무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때는 조금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결과에 대한 좀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산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장이라는 걸 또 운 좋게 만나게 되면서 네. 그때 자산이 되게 큰 폭으로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평촌이 됐던, 구로가 됐던, 대전이 됐던 수도권 지방 크게 관계없이 제 자산을 만드는데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수도권 지방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 그 지역에 대한 고민보다 그냥 그 시점에 정말 좋은 거를 좀 싸게 살 수 있을 때 언제 어디를 사느냐가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콕 집어서 어느 지역을 사냐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이 시점에 어떤 주택을 가장 좋은 가격에 맞아요, 매입을 맞아요. 하는가가 핵심이다. 네. 근데 파리님, 제가 아까 그 칼럼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칼럼 내용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어떤 또 투자 시기를 보내셨길래 또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을까? 8년 동안 투자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하루, 기억에 남는 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도 되게 이렇게 어제처럼 생생한 게, 그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하고 연차로 딱 3년 차 정도? 그때 이제 일요일 날 분당을 임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는 활동을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약간 더웠던 것 같아요. 덥기도 하고, 정말 가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이제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빠랑 나와서 캐치볼을 막 던지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저는 그 장면이 저한테 그날 마치 트루먼 쇼의 영화의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되게 일요일 날 나와서 이 지역을 보겠다고, 이 아파트를 보겠다고 막 진짜 정신없이 다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수십 명의 되게 행복한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 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출된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이제 들었었어요. 들으면서 되게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기에는 나한테 이게 정말 쉽진 않구나, 지금은. 같은 시간, 같은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그 마음 때문에 조금 그 순간에는 조금 서글픔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0억 달성기에 칼럼 쓸 때 저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저 시간이 나한테 어떤 시간이지? 이 자리에 와 있는 시간이 나한테 어떤 시간이지? 우리 아이도 분명히 나랑 같이 나가서 놀고 싶을 건데 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되게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이거 아이가 양보해 준 거야.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제 양보해준 시간이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파링님도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지금 파링님께서는 일상의 장면들을 봤지만 사실 저는 뭐 우리 인별그램이나 SN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도 뭔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겠다.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파링님만의 버틸 수 있었던 투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3가지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적은 돈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처음 투자할 때 한 번에 좋은 투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라는 경험을 일단 쌓는 거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저평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저평가라는 단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관심 갖는 지역이라든지 관심 갖는 단지가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 단지보다 더 좋지만 정말 나중에 여기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상위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위 단지의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 맞는 A라는 단지의 가격, 더 좋아서 더 비싸야 되는 B라는 단지, 이 가격이 비슷하다. 네. 그러면 더 좋은 단지가 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거를 찾는 게 결국에는 저평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평가를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는 그냥 임장 꿀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장 나가는 거 처음에 좀 무섭잖아요. 네. 그냥 어디 갈까, 어디가 좋은 데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가는 걸 너무 늦추기보다는 익숙한 지역을 먼저 가세요. 집 근처. 가까운 곳부터? 회사 근처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거, 현장 답사라는 게 나한테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역까지 나한테 낯설어. 그러면 사실 2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던 지역, 그러니까 안경만 밖에 끼는 거야. 나 이제 여기 거주민 말고 나 여기 투자자로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으로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 근처나 회사 근처부터 둘러보는 걸 시작하세요. 네. 적은 돈과 그리고 네. 저평가, 네. 그리고 임장을 할 때도 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으로 당장 불인이들도 시작할 수 있는 3단계를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열반스쿨 2016년에 들었잖아요. 듣고
있고 2023년인 현재에도 마찬가지 배운 거를 사실 지금까지도 기준이나 방법을 되게 그대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16년에 들으셨던 그 열반스쿨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그대로 23년도에도 통용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양파리님께서 30억 순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는 진짜 이거는 환경 덕분이다. 첫 번째가 환경,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멘토.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아까 초반에 보셨잖아요. 정말 부동산에 붙잡아 모르는 되게 불인이 정말 부알못 워킹맘이었는데 네. 그냥 제가 어떻게 지금 한 8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히 결과까지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월불한 환경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 그냥 되게 다양하잖아요. 진짜 아까 저희 오늘 많은 얘기 나눈 것처럼 막 오를 때, 떨어질 때, 그냥 그 시기에도 여기 월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그냥 해야 될 거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책 보고 네. 강의 듣고 그다음에 현장 가면서 지역 늘리고 해야 될 거 하면서 그 시기 또 투자도 빼놓지 않고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잘 보내왔었고 네. 또 그 틈 안에서 또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방향을 잡아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롤모델로 삼는 이제 멘토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사실 멘토님은 처음 배웠던 너바님이신데 네. 그 환경과 멘토 두 가지가 네. 지금까지 저를 있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종잣돈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방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올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1등이에요. 그 질문이.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인데 네. 이 질문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 답변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당장 투자할 수 있어. 나 이미 준비돼 있어. 그냥 돈만 준비된 게 아니라 투자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나의 이제 실력, 그렇죠. 능력도 어느 정도 네.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지방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막 공부 시작해요 하시는 분은 네. 돈은 있지만 투자를 선택하기에는 투자 대상을 고를 수가 아직 없는 상태죠. 그 분들은 수도권이야 지방이야를 지금 결정하고 싶지만 어느 지역에 기회가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두 번째 해당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면 지금 지역을 정하진 마세요. 그리고 그 시점에 그냥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좋은데 이 돈으로 이 정도 사면 가장 훌륭한 거 아니야? 라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8년 동안 네. 또 투자 경험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실제로 어떤 뭐 매수자, 매도자를 만난 경험도 많으시고 뭐 중개인이나 여러 가지 현장 경험도 너무 많으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가 어디셨을지가 궁금해요. 네, 제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이제 서울에 투자했던 이제 경우인데 그때 2020년도 투자했던 때고 20평대 아파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 이 아파트였는데 그냥 그 주변이 뭐 초중고가 다 있어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냥 여기랑 가깝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역이 뭐 강남에 가든 아니면 뭐 시청 쪽을 가든 한 4, 50분 때면 다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 수요도 되게 많은 그런 단지였고 기억에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싸게 샀어요. 정말 많이 싸게. 네.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시장이 싼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막 이제 상승했던 시기였는데 시세보다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7천만 원 가까이 싸게 샀는데 굉장히 싸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싸게 샀어 그 결과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제가 그 매수하게 된 계기가 사장님한테 급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원래 제안받은 가격보다 더 이제 가격을 많이 조정해서 좋은 가격에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사장님은 사실 본 적이 없었어요. 연락해본 기억이 없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래가 끝나고 근데 사장님 저한테 어떻게 그 문자를 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작년, 재작년 장부를 보시다가 네. 이런 물건을 찾는 연락처를 네. 보고 연락을 했다. 아.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매수한 거는 2020년이지만 제가 그 지역을 2년 전에 2018년도에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진짜 추울 때 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때 여기 진짜 내가 서울이라는 곳에 등기 치고 싶어 그 마음 때문에 물건도 열심히 찾고 부동산도 이제 다니면서 사장님 좋은 거 없을까요? 하고 많이 여쭤봤는데 그때 남겼던 연락처 그 연락처를 보고 저한테 2년 뒤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연락을 네. 주신 거네요. 그래서 그냥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 이 네. 공부, 네. 이 현장 가서 돌아다니는 이 시간이 나한테 어떤 의미지? 지금은 내가 투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이제 저희가 켜켜이 쌓인다는 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켜켜이 쌓여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점에 다시 되돌려 받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되게 짜릿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그러면 파랭님께서도 또 금매로 인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금매로 조금 요즘 간간히 금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금매라는 단어가 또 설레이죠 좀. 네. 네, 근데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자잖아요. 투자라는 거 할 때 금매는 결국에 가격이 되게 좋아, 싸다 이 뜻인데 네. 가격이 좋다는 게 투자하기 좋다는 건 꼭 아니에요. 가격이 좋다, 투자하기 좋다.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 가격이 싸지만 실제 내가 이걸 매수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전세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인지 네. 그것까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히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역시 공부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파랭님도 이제 금매물이란 좋은 기회를 또 맞이하신 거니까. 파랭님 같은 경우는 첫 거래, 첫 투자가 어떤? 제 첫 투자가 공부하고 한 거의 이제 1년까지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였던 것 같아요. 1년 사이였고 네. 지역으로는 인천. 인천에 그러니까 10평대 소형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가 있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 시점에 살 수 있는 뭐 지역이나 단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샀을까? 그건 아니야, 사실. 더 좋은,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더 좋은 곳에 기회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아쉽다,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그 정도였고,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냥 저는 거기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2천만 원 정도 딱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 차에 이게 2천 정도 든 상태에서 첫 투자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저는 집을 사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이거 너무 무서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 투자를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내가 배운 거를 그러니까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투자라는 거를 해볼 수 있구나. 나도 집을 살 수 있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소유권 얻었다. 라는 경험이 저한테 너무너무 컸어요. 투자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벽을 처음으로 넘게 된 게 첫 투자가 준 되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불인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원샷 원킬. 한 방에 투자를 잘해서 가장 뭔가 좋은 시세 차익이나 좋은 집을 얻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이런 마음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초보 야구 선수야. 네. 이제 그라운드에 막 들어섰어.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추신수, 류현진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과연 한 방에 홈런 칠 수 있을까? 진짜 홈런 치고 싶어. 메이저리그 가서 홈런 치고 그런 진짜 탑 선수가 되고 싶다면 일단은 야구부 들어가야죠. 네. 이제 고등학생 야구부처럼 들어가서 훈련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입단을 하고 또 메이저리그로 가는 단계 그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그 안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 또 탑의 선수가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원샷 원킬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적은 돈으로 일단 시작하면서 네. 투자를 시작하고 이제 그런 투자들이 경험들이 이제 한 번 이제 쌓이면서 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투자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원샷 원킬은 한 번이 아니라 더 좋은 투자로 점차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코칭이나 강의 통해서 많은 분들을 뵙게 되는데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 어디로 현장 답사를 가야 돼요? 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저 집 근처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차피 투자하고 싶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네,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을 가야 될까요? 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근데 저는 첫 번째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게 지금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곳, 집 근처, 이제 회사 근처. 네. 임장이라는 거 정말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단계 어려운데 지역까지 정말 외딴 곳에 뚝 떨어져.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어디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일단 모르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장 나한테 익숙한 지역. 내가 사니까 잘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배우는 부동산이라는 곳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 좋은 가격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어디지? 라는 관점으로 다시 보면 내가 봤던 지역의 가치를 다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너무 한 번에 투자하기 좋은 지역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익숙한 지역을 먼저 다녀오셨으면 하고 아무리 좋은 지역도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익숙한 지역부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익숙한 지역에 갔는데 어차피 투자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또 다른 가치를 관점으로 보게 될 거니까 8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제가 2023년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면서 한 8년 정도 투자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을 질문이 이 질문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 내 집 마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는 그거 갖고는 부족해.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고 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모습인지. 안 그래도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여기에 맞는 로드맵을 짰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이제 내 집 마련 기초반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노후 안정성을 넘어서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수업이 열반스쿨 기초반이에요. 네. 투자로 자산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 살아보고 싶다면 저는 열반스쿨 기초반을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16년에 열반스쿨 들었다고 해서 열반스쿨이 그러면 똑같은 수업이 지금까지 하고 있냐? 전혀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수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맞게 가장 이제 적합한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거고 그게 좋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또 경험을 하고 맞아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또 그 강의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게 월부가 가지는 제일 강력한 차별화 요소이자 월부를 계속 하게끔 하는 엄청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시작은 너무너무 평범한 월급쟁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열반스쿨 통해서 저랑 같았던 분들이 미래가 너무 막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시작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부동산 재테크를 다들 시작은 하고 싶은데요. 근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뭔가 거래 금액 자체가 억대가 오고 가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파리님도 이런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수표를 받으면 그 수표가 현금화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조차를 몰랐어요. 타행 수표일 경우에 네. 입금했어?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것조차도 몰라가지고 처음 부동산 거래할 때 되게 이제 애먹었던 적도 있고 사실 그냥 초보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부동산이라는 건 일단은 억대잖아요. 일단 그렇죠.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억대로 네. 넘어가는데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초반에 겁먹고 했던 적도 많은데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떤 기준 갖고 여기에 맞춰서 이거 맞아? 아니야? 라는 거를 그래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으면 그럴 때 무서운 게 훨씬 덜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난 배운 거에 맞춰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8년차 투자자인 파링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멀리서 보시니까 우리 초보자들의 어떤 그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가장 힘든 고비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잘 넘겨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고비라는 게 네. 연차마다 와요, 사실. 그 생각은 해요. 이게 투자를 해서 꼭 고비가 올까? 내가 직장 생활 할 때 정말 네. 힘들다는 생각 안 했을까? 했죠.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도 생각해보면 언제 힘들었지라는 거 돌아보면 일단은 1년 차 때 네. 투자하고 이제 막 공부 시작하고 1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거 내가 시작은 했어. 근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네. 들어서 네. 스스로를 의심하는 시기죠. 아, 스스로를 의심하는 시기가 이제 1년 차쯤에 한번 고비로 오고 그리고 나면 한 3년 차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와요. 근데 3년 차는 뭔가 현장에 가서 지역을 봐, 뭐 정리해, 투자할 걸 찾아봐.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네. 이제 뭐 결혼하신 분이면 뭐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아직 미혼이신 분이면 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지칠 수 있는 시기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흔들릴 수 있는 때가 3년 차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5년 차가 지나면 투자했던 게 슬슬 결과가 나와요. 그래도요. 네, 결과가 나오면서 그때는 그런 마음, 고비라는 게 나 이 정도면 됐나? 요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네. 이제 조금 편하게 살아볼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또 5년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고비가 없는 때는 없어요. 고비가 없는 때는 없는데 그게 근데 내가 되게 나는 못나서 내가 뭐 나고 자라서 그래서 고비가 올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저도 그랬고 다른 선배 투자자도 그랬고 당연히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겪는 과정이에요. 겪는 과정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분들한테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을 한번 똑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힘들다, 흔들린다 할 때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 2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거 아니면 대안 있어? 그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진짜 힘들면 대안이고 뭐고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않아요. 네. 그냥 대안이고 뭐고 내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일단 난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일단 지금은 쉬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2번째 저한테 했던 질문이 그러면 정말 지금 안 하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나 몰라 할 수 있는데 그냥 2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시기 때 그냥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그래 나 후회할 것 같아. 그럼 지금 다른 거 없잖아. 일단 하자. 지금 잘 보내자 라고 이제 마음 먹고 그 시기 이제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저는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영년차 분들 저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비는 있다 생각해요. 뭘까? 불편한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네. 나 지금 집이 없어서, 나 지금 아니면 내가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불편한 건 느꼈는데, 그 불편함을 알고, 그 다음에 뭔가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냐, 안 하냐가 영년차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비라는 게 결국 나 알았어. 불편한 거 알았어. 그러면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저는 그냥 여기서 방법을 찾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행동을 취할 네. 필요가 있다. 네. 행동이 없으면 달라질 게 없겠죠? 맞아요. 네,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파링님께 또 궁금했던 게 직장 일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이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도대체 똑같이 24시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역할들을 다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다 쉬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그냥 처음에는 약간 부담감이었고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가 좀 두 번째 마찬가지 고비? 네. 고비였던 것 같은데 직장 같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승진하고 싶어. 네. 이런 마음에 조금은 이제 양보죠. 네. 왜냐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거기에 맞는 결과를 바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봉도 올리고 승진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투자라는 걸 하면서 자산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방향을 잡았으면 승진까지 욕심내기에는 이제 사실 두 가지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 직장에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일단은 거기서 뭔가 더 연봉, 뭐 승진 이런 거를 바라는 거에서는 조금은 욕심을 이제 줄이고 이제 회사보다 사실 어려운 게 이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28개월 때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 그 엄마라는 역할이 네. 정말 항상 쉽지 않고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 그냥 바쁜 엄마의 모습이 당연하면서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그냥 우리 엄마는 좀 그냥 바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라고 그냥 일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네. 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난주 휴가 때 사실 조금 놀랬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냥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 끝에 엄마는 맛있는 것도 안 해주잖아.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는 당연히 나를 이해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왠지 그냥 뭔가 그냥 울컥하면서 얘한테 제가 어느 순간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제가 계속 되묻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엄마는 항상 있잖아요. 그 마음을 뭔가 들켜버린 것 같은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함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서운하잖아. 그냥 그 마음을 저도 모르게 표현한 게 아니었나 이제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지? 엄마가 해준 음식이 과연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냥 일단 저도 마음에 가다듬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불고기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불고기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장을 보러 갔는데 일단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 약속은 했으니까 좋은 재료 뭔가 과일부터 시작해서 다 넣고 최고의 양념을 만들어서 엄마가 최고로 기억나는 불고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불고기를 만들어 주고 같이 먹었는데 뭔가 되게 현명한 이렇게 대응하세요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저 또한 잘 지낼 때도 있고 근데 서운해할 때도 있고 근데 또 서운해하면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잘 이야기 나누고 대처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나 다 챙길 거야. 나 다 해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어떤 최종 그리는 목표인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파릭님께서는 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파릭님의 포스 느껴지시죠? 이 전문가 포스로 저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는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요? 일단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열반 스쿨을 듣고 월부에 와서 이렇게까지 많이 가르쳐주네? 나한테 다 가르쳐준다고? 투자 기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준다고? 또 투자를 하잖아요. 배운 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나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돈이 없었던 사람이 30억이라는 돈을 갖게 됐을 때 되게 가분하다. 이 미안함을 어떻게 갚지? 그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제가 배웠던 걸 다시 가르쳐드리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분들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분들의 인생 또한 좀 편안해지고 또 투자하면서 또 더 이제 풍족해지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 마음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오는 그 보람과 사람들이 바뀌는 거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파릭님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만나는 이제
특히 동료분들이 또 같은 목표로 가는 분들이잖아요. 같은 목표로 가는데 서로 잘 되기를 막 응원해요. 그게 월부에 와서 되게 감사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 달성이 지민님이 달성한다고 해서 다른 분이 달성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내 목표치 달성하면 되는 거고 내 동료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서 목표치 달성하면 되는 거고 그럼 각자 같이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열반을 듣기 전에 양파링과 듣고 나서의 양파링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자본주의, 돈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다음에 지금 하는 공부가 나한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라는 거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게 그 첫 단이 바로 이제 열반스쿨이었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동료. 네. 그래서 저의 동기들이 누구냐면 박랑 미셸님 그리고 주인님 그다음에 너나이님 그다음에 마스터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한길수의 선배님이세요. 그 얘기 있잖아요. 내 주변에 5명을 봐라. 그 평균치가 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딱 주변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나의 선배님들, 너무너무 사실 이 중간치가 나라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평생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료이자 친구이자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수업의 시작이 열반스쿨을 생각해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동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파랭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우리 따님께서 초등학생이시잖아요. 이 초등학생 따님이 중고등학생이 돼서 아니면은 우리 파랭님이 결혼했던 그 20대 때의 나이가 돼서 분명히 이 영상을 또 다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구글이 망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렇다면 따님에게 어떤 엄마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저희 아이 첫 도장 만들 때 옆에 새겨준 문구가 있어요. 네, 그 문구가 뭐였냐면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해 이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막 불고기 막 얘기도 하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 드렸지만 그냥 아이한테 바쁜 엄마이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진짜 마음껏 꿈꿀 수 있게 기회를 진짜 많이 줬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 도전을 항상 응원했고 나를 믿어줬어 하는 엄마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투자하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기회라는 거 주고 싶은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오늘 제 10억 달성기 보여주셨을 때 그 얘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시간 되게 많이 양보했었다. 엄마가 그 시간 덕분에 엄마가 잘 열심히 살아서 결과 만들어서 너한테 지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돈도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근데 저도 시작을 했고 멈추지 않았던 덕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어쨌든 자산이란 결과를 만들었는데 나 지금 이대로 살고 싶진 않은데 이제 뭘 해야 되지?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너무 그 망설이는 시간이 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월급쟁이가 부자 될 수 있어? 뭔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 멋있지만 추상적이고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근데 꼭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앞에 누군가 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부동산에 대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못할까?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꿔보세요.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시작하고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 보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